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입니다. 제가 예? 작은가요? 네, 좀 더 붙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도 서울대학교에서 그 대한수학회 주최로 하는 행사에서 비슷한 내용의 대중 강연을 하는데, 내일 강의 한 300명 정도가 들을 수 있는 걸 대관을 했는데 되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신청을 닫았거든요. 되게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쾌적한 시간을 들으실 수 있게 돼서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수학자들이 우리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특히 제가 밖에서 대충 들었더니 앞에 해주신 강의에서 제가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먼저 설명을 해주셔서 더 편안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류와 이제 이 확률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불확실성이라는 걸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확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해 인류가 구현해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건 사실 불확실성을 진짜로 제대로 정의하려면 막 양자 레벨로 들어가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기 나오는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처럼 오늘의 당연히 중요한 주제일 텐데요. 우리가 그 나오는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확실하다고 하죠. 근데 이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동전을 던진다는 거는 제가 까먹고 차에서 동전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동전을 탁 하고 던지는 그 순간 물리적으로 사실 앞면이나 뒷면 중 뭐가 나올지 결정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탁 튕기는 그 순간 준 힘과 토크라고 하거든요. 그 회전력.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이미 물리적으로는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걸 계산하기 힘들 뿐인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앞면이나 뒷면 중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전을 던졌을 때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렇게 던진 순간의 속도와 회전으로 이미 뭐가 나올지는 결정이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불확실성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을 때 불확실성을 느끼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확실성에 예를 들면 이런 주식 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내일의 날씨 아니면 바이러스나 질병의 확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불확실성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대단히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뇌를 하고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불확실성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으면은 사실 불편하거나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불안한 마음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미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인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그래왔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거는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해왔고 어떻게든 그걸 잘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왼쪽에는 이집트에서 쓰던 덴드라 조디악이라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첨성대인데요. 이런 것들의 존재 이유는 그 당시 고대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우리나라가 쳐들어가면 이길까? 아니면은 올해 흉년이 들까 풍년이 들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인데 그걸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별자리를 보고 천문을 보고 여러 가지 기륭을 점치곤 했죠. 근데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물론 오늘날도 별자리를 보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건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별자리 아니면 사실 왼쪽 저게 원래 제가 강의에서 많이 쓴 건 되게 잔인한 얘기여가지고 오늘은 어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게 재물을 바치는 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동물 같은 걸 죽여서 이제 재물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단지 그게 죽이는 행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동물을 죽이면서
그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기륭을 점쳤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즉 그런 지금으로 보면 미신과도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예측했는데 저 죄송한데 여기 불을 끄고 하는 건 어떨까요? 이게 조금 너무 연한 것 같아서 이런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건 현재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죠. 지금은 저런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해서 도입한 게 바로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어떤 증권 전문가가 내일은 A라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일은 A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오를 확률이 70%인 것 같다라고 말한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어떤 애널리스트의 말이 더 믿음이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일기예보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70%이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어느 쪽에 우리가 더 신뢰가 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확률이라는 게 우리에게 해주는 게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수치화하는 데서 상당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70%라는 숫자를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70%라는 것은 100번이 내일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 중에 70번은 비가 오고 30번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감각적으로 우리가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사실 내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상황은 불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가 올 가능성이 70%라는 그 확률로 주어지는 순간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률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확률이 우리 인류의 그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할 수 있죠. 동전을 아까 보니 비슷한 예시가 나오는 것 같던데 동전을 1000번 던졌더니 앞면이 530번, 뒷면이 470번 나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이 동전이 과연 공정한 동전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면이 혹시 더 많이 나오는 동전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지고 1000번을 던져봤는데 앞면이 530번, 뒷면이 470번으로 앞면이 60번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앞면이 더 자주 나오는 동전이 맞는가? 이제 판단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동전이 앞면이 510번, 뒷면이 예를 들어 앞면이 501번, 뒷면이 499번 나왔으면 우리가 그걸 갖고 앞면이 더 많이 나온 동전이라고 하나요? 보통 안 하죠. 그렇죠? 501번, 505번, 495번이면 그 정도 공정한 동전이어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죠. 510번, 490번이어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600번, 400번이 나왔다. 앞면이 600번이 나왔다. 뒷면 400번. 그러면 솔직히 이건 앞면이 더 많이 나오는 동전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600번이 아니라 590번이면 어떨까? 580번이면 어떨까? 570번이면 어떨까?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570번이나 나왔어도 사실 앞면이 되게 많이 나온 거죠. 불공정한 동전일 텐데 제가 선택한 이 숫자가 굉장히 애매한 숫자입니다. 530, 470이면은 누구는 저 정도는 공정한 동전이어도 나올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공정한 동전이면 저런 건 안 나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정확한 확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수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공정한 동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면이 530번 이상이나 나올 확률은 3.1%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수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이항분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3.1%라는 숫자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 숫자가 통계학에서 하는 게 5%보다 낮으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보통 봅니다. 즉 530번 이상 나올 확률이 3.1%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발생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3.1% 이제 저게 5%라는 통계학의 보편적인 기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면이 더 자주 나오는 동전이라고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왜 중요한가? 똑같은 서로 다른 문장제 문제지만 사실 똑같은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A와 후보와
B 후보가 나온 대통령 선거에서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 A 후보를 530명, B 후보를 470명이 지지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A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53%가 지금 A 후보를 지지했는데 저게 진짜 1000명을 샘플을 해봤는데 우연히 A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좀 더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A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진짜 많아서 더 많이 나온 건지가 궁금한데 바로 요 위에 이 질문이 이 동전 던지기 질문이 답을 해주죠. 두 A 후보와 B 후보가 박빙인 상황이었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3.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상황은 A 후보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말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여론조사에서 하는 그런 통계적인 분석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위에 원래 문제는 아무런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없을 때는 좋은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 같은 것을 엄밀하게 네 좋네요. 엄밀하게 계산을 하면서 더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확률이 우리가 과연 잘 알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확률을 보통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에 대한 그 지식의 깊이가 사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류 전반적으로 보면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 하는 거는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이게 한글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보통 랜덤이란 단어를 알면은 이거의 의미를 알겠죠. 랜덤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이건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 추첨기인데요. 얘네들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동전을 왜 던지나요? 이제 동전을 왜냐면은 2명 중에 1명을 뽑기 위해서 던지는 거죠. 좀 더 수학적으로 말하면 2분의 1의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1과 2가 있는데 정확하게 50%의 확률로 완벽하게 랜덤하게 1과 2 중에 하나를 뽑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1과 2 중에 하나를 2분의 1의 확률로 각각 랜덤하게 뽑는 방법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동전 던지기 말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열고 엑셀 같은 걸 켜서 1과 2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뽑게 만들 컴퓨터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컴퓨터는 전자기기에 불과한 컴퓨터가 뭘 어떻게 랜덤하이즈 하는 거죠?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심오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동전 던지기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이 50%의 확률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핸드폰을 꺼내서 시계를 보는 겁니다. 시계를 보시기 전에 지금 내가 보는 그 순간에 분이 짝수이면 1, 홀수이면 2로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보시면 돼요. 그럼 거의 2분의 1에 가깝겠죠. 초를 보셔도 되고 시간을 보셔도 되고 내가 시계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시계를 이용해서 내가 딱 시계를 켰을 때 분이 짝수면 1, 뭐 58분이나 뭐 46분 이런 거면 1, 아니 홀수면 2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딱 시계를 봐서 그거에 나온 대로 결과를 말하면 거의 완벽하게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완벽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는 그렇게 랜더마이즈를 합니다. 컴퓨터한테 말하면 시간을 사용해서 랜더마이즈를 하는데요. 이제 그 랜더마이즈에서 그럼 이 동전 던지기는 어떤 거냐? 동전은 그 제가 말한 그걸 하는 다른 방법이죠. 2분의 1, 2분의 1을 하는 거죠.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2. 그리고 우리가 6분의 1을 만들어야 되면은 이런 주사위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814만 5,060분의 1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기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복권 추첨 기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확률들을 과연 잘 알고 있는지 좀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7년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이제 이런 이상한 논문을 소개할 때는 저자의 그 기관을 통해서 신뢰성을 담보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 스탠포드 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저도 개인 잘 아는 되게 훌륭하신 이제 교수님이 뭘 계산을 했냐면
진짜 동전을 던졌을 때 이게 완벽하게 랜덤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동전을 딱 이렇게 놓고 이걸 튀겼을 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건데, 이분이 하신 건 뭐냐면은 처음에 동전을 놓는 순간 예를 들어 앞면이 위로 가게 놓고 이렇게 탁 튀기면 그 결과도 앞면일 확률이 약 51%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동전을 위로 처음부터 놓고 튀기면 위로 나올 확률이 51%고 뒷면을 놓고 튕기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51%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뭐 실험 이런 걸로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탁 튀기는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보면 처음에 힘이 주어지고 토크가 주어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51%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50.8% 정도 된다. 처음에 이제 물론 뭐 이런 무한히 평평한 곳에 던진다는 가정이나 아니면은 뭐 밑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는 이런 가정 같은 것을 넣었는데 이제 그런 걸 넣고 해봤더니 이제 51% 정도 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도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처음 굴리는 그 순간 여러분이 위에 놓고 굴린 게 실제로 나올 확률이 약 19%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19.6%로 기억합니다. 19.6%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이 19.6%는 엄청 놀라운 숫자죠.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6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16.6%인데 이게 19.6%면 사실상 20%고 20%는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여러분이 사실은 뭐 4가 나오고 싶었으면 4를 위에다 놓고 이렇게 굴렸으면은 4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었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게 안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게 2007년 논문인데 제가 이걸 추가한 이유가 추가를 했는데 제가 반영을 실수를 안 했네요.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50.8%라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 50.8% 정도 된다는 걸 점검하려면 동전을 좀 계산을 해보면 한 25만 번 정도 던져야 그걸 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전 25만 번을 던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최근 1년의 사람들이 실제로 동전을 30만 번을 던져봤습니다. 이제 나눠서. 그리고 나누는 그 던지는 장면을 다 촬영을 하고 그랬더니 그게 10월 지금 10월이죠. 올해 10월 10일에 발표가 된 논문인데 거기서 정확히 50.8%가 나왔어요. 50.76%의 확률로 똑같은 면이 떨어진다는 게 실제 30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확률이 사실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 상당히는 아니죠. 미세하게지만 다르다. 근데 동전의 경우에는 처음에 위로 했던 걸 튀길 때 위로 했던 게 앞면으로 떨어질 확률이 50.8% 정도고 주사위는 위로 했던 게 던질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라 거의 5분의 1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실 이 로또 복권, 우리나라 로또 복권의 경우 오늘 이 수강생분들이 제 생각보다 너무 어려서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권을 사시는 분들에 의해. 신문 기사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복권이 조작이냐, 뭐 확률이 공정하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기사가 달리는데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 가부를 지금 판단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 같은 것도 생각보다 2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이게 과연 이 기계는 814만 5,060분의 1인가? 언제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확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꼭지였는데요.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한 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2분의 1이 나오는지, 주사위를 굴렸을 때 6분의 1이 나오는지. 완벽하게 대칭적인 걸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좀 간단한 확률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서 확률이 얼마나 심오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이번 정보와 확률이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 2명이 다 딸일 확률입니다.
이제 아들일 확률하고 딸일 확률은 둘 다 이제 아들, 딸이 각각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공정하게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예. 그러면, 자, 먼저 이 질문을 하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과연 이제 확률이 몇일까요? 혹시? 네. 4분의 1 정도. 맞습니다. 4분의 1이죠. 두 명의 자녀가 있을 때. 근데 왜 4분의 1인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간단한 방법을 언제나 선호합니다. 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요. 둘째도 여자일 수 있고 남자일 수 있습니다. 같은 확률로. 그래서 모두 4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와 둘째가 모두 딸인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똑같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정보를 추가하면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 2명 중에 1명은 딸이에요. 라는 걸 누가 이제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 3명이지 않을까요? 아, 3분의 1이지 않을까요? 예, 정확합니다. 1명이 딸이에요.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바뀌냐면 당연히 바뀌죠. 왜냐하면 지금 2명이 딸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1명이 딸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확률이 올라가겠죠. 2명이 다 딸일 가능성이 높아져. 직관적으로 봐도 높아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3분의 1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요 표에서 요 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이제 남자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3가지 시나리오가 남기 때문에 3가지 중에 하나가 돼서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그러면 첫 번째 자녀가 딸이라는 걸 알려드리면, 예, 계속 답해 보시죠. 2분의 1이요. 예, 그쵸. 이거는 뭐 표를 이용해도 괜찮은데, 표를 이용하면 이제 첫 번째 자녀가 딸이라는 걸 알려드리면 요 밑에 좌하기에 있는 요 칸이 사라지죠. 첫째가 이제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훨씬 쉽죠. 왜냐면 첫 번째 자녀가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자, 두 번째 자녀가 딸이냐 아들이냐만 남잖아요. 두 번째 자녀가 딸일 확률을 구해보면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여기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되짚어보면 되게 심오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 2와 상황 3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황 2는 1명이 딸이라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이 표 잠시 잊으시고요. 이제 문장만 봤을 때. 두 번째는 그 딸인 애가 첫째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이 첫째라는 정보가 도대체 왜 역할을 하는가? 이게 되게 사실 생각보다 이 생각을 해보면 깊은 어려움이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어려움에 너무 우리가 깊게 사로잡히지 않고, 자, 이 질문을 그러면 드려보겠습니다. 자, 1명이 딸이라는 게 알려졌으면 제가 3분의 1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1명이 딸이면 이렇게 이 상황이니까 요 남남이 지어지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려드렸는데, 자, 근데 이번에는 뭐 첫째, 둘째 이런 게 아니라 1명이 월요일에 태어난 딸이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과연 이 확률은 뭘까? 자, 이번엔 보기가 있습니다. 아까 1명이 딸이라는 걸 알려드렸을 때 3분의 1이었는데 1명이 첫 번째 딸이라는 걸 첫째가 딸이라는 걸 알려드렸으면은 그 딸인 게 첫째라는 걸 알려드리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확률이 더 올라갔었죠. 근데 여기선 딸이라는 정보에 추가해서 그 태어난 날이 월요일이라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요일. 그럼 이 정보는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 정보를 더 줌으로 인해서 이 확률이 과연 3분의 1이 아니라 바뀔 것인가. 1번은 정보가는 당연히 월요일에 태어난 게 무슨 상관이냐. 가치가 없고 3분의 1이다. 손 들어보시. 예. 이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예. 월요일이라는 정보가 가치가 있고 3분의 1이 아닐 것 같다. 네. 거의 지금 박빙의 승부인데요. 정답은 월요일 당연히 가치가 있고 3분의 1이 아니라 27분의 13이 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그리시면 돼요. 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죠.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하루에 태어났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하루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첫째가 가능한 게 14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째 딸, 월요일에 태어난 딸, 화요일에 태어난 딸, 수요일에 태어난 딸부터 해서 일요일에 태어난 아들까지. 그리고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표에 몇 칸이 있습니까? 14 곱하기 13, 196개의 칸이 있는데 1명이 월요일에 태어난 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순간 이 중에 얘네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 27개가 남아요. 그 중에 둘 다 딸인 경우는
여기 13칸이 남죠. 그러니까 27분의 1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납득을 하는데 이게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왜 그런지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기를 바라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 3월에 프랑스에 있는 이제 제 이제 전공이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률론 학회에 가서 이 얘기를 거기 있는 이제 확률론 학자들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강의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도 나 이걸 직관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다. 그래서 다 같이 논의했는데 아무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이 월요일에 태어난 정보가 이 확률을 바꿀 수밖에 없는지 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수식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명확하고 모든 정보, 여기에 나타나는 딸이라는 정보, 그 딸이 첫째라는 정보, 아니면 그 월요일에 태어났다는 정보조차도 이 확률을 언제나 바꿀 수 있는데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되게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확률이 어려운 이유예요.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인간이 이해하기 되게 힘든 메커니즘으로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냉철한 머리로 이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올바른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예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보가 확률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머리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도저히 와닿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이 예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 몬티올 문제. 몬티올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개 문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상금이 있고 여러분이 딱 골라서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뒤에 상금이 있으면 받는 문제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걸 성공할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네, 맨 왼쪽에 있는 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에 상금을 받을게요.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회자가 나머지 두 문 중 비어있는 문을 열어주고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혹시 자 여기엔 상금이 없는 걸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럼 여기로 가실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정답인데 이게 왜냐면 정보가 추가되었잖아요. 이 세 번째 문에는 상금이 없다는 이 정보가 당연히 확률을 바꾸고 확률을 바꿀 수 있으니까는 계산을 해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확률이 바뀌면은 선택도 바뀌어야 되는 게 정답인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자, 첫 번째 문에 상금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전 맨 왼쪽 걸 골랐는데 진짜 거기 상금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상금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맨 오른쪽에 상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자가 문을 하나 열어줬을 텐데 여기도 이제 상금이 내가 만약에 이걸 골랐다면 사회자는 강제로 이걸 열 수밖에 없죠. 요 가운데 있는 건 상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골랐는데 상금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걸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추가되었을 때 보면 첫 번째 거에서는 내가 맞췄으니까 바꾸면 상금을 못 받아요. 원래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바꾸면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상금이 있고 여기 상금이 있으니까 바꾸면. 그러면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은 상금을 받을 확률이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은 당연히 3분의 1이죠. 처음 골란 그 상태로 세 가지 중에 요 첫 번째 것만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의 선택을 바꾸면 이 두 번째랑 세 번째도 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금을 받을 확률이 3분의 2로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죠. 바꿔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시가 아닌 이유가 이거는 사회자의 존재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 요새 제가 좀 너무 구시대적인 예시를 드는 걸 수 있는데 젊은 어린 학생들 앞에서 런닝맨 같은 거 보면 유재석 씨가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건데요. 왜냐면 사회자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사회자가 만약에 내가 이거 맞춘 거면은 뭔가 맞췄으니까 열었고 틀렸으니까 내가 이거 맞췄으니까 열은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작동을 하는 게 이 문제를 되게 어렵게 만드는 헷갈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걸 정당화하려면 이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는 문을 반드시 하나 열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제가 고른 걸 보고
문을 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회자가 충분히 저를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틀렸으면 사실 사회자는 문 열 필요도 없죠. 땡 틀렸습니다 하고 문 열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맞았으니까 뭔가 문을 연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고 사회자는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된다 하나를 이런 걸 잘 정의하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아 변경이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이 정보가 확률을 바꾼다는 건 인간한테 되게 직관적이지 않은 내용이라 이 몬티올 문제도 우리가 확률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사례는 확률적 게임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가위바위보 같은 오늘 최대한 친숙한 예제로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이 문제는. 자, 전략 3개를 놓고 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가위만 100% 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가위를 50%, 바위를 30%, 볼을 20%로 내는 전략. 세 번째는 셋 다 33.3%로 딱 3등분해서 낸 전략이 있으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가 가장 좋은 전략인지 쉽게 알 수 있죠. 전략 3입니다. 근데 왜 전략 3이 좋냐? 전략 3이 좋은 이유는 뭐죠? 전략 1과 전략 2가 나쁘기 때문에 전략 3이 좋은 겁니다. 네,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전략 1이나 전략 2를 하면 공격을 받잖아요. 내가 가위를 많이 낸다는 그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 상대는 바보가 아니면 바위를 계속 내서 저를 공격하겠죠. 그러면 1번 전략이면은 상대는 바위를 계속 내면 100%를 이길 테고요. 두 번째 전략은 바위를 내서 50%를 이길 수 있죠. 원래 33.3%만 이겨야 되는데 유일하게 3번 전략은 상대가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나 이 전략을 쓸 거야 라고 공표를 한다고 해도 상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대가 뭘 해도 상대는 3분의 1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3분의 1 이기고 3분의 1 비기고 3분의 1 치고. 그런데 이 전략이 유일하게 상대가 공격할 방법이 없는 전략입니다. 저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제가 많이 내는 거에 카운터를 상대가 계속 내면서 저를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은 사회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들은 전략 3을 거의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통 패턴은 전략 2예요. 가위바위보를 하라 그러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선호하는 모양이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도시 괴담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제 습관을 보고 가위바위보 중 뭐를 많이 내는지를 본능적으로 잘 캐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전략 3이 왜 어렵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가위바위보를 완벽하게 랜더마이즈 하는 게 인간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계를 봐서 하던가 아니면 예전에 했던 뭐 이렇게 막 모래알을 집어서 한다던가 막 이렇게 손을 꽈서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랜더마이즈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가위바위보를 하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바보 같은 행동 같았지만 다 그 랜더마이즈를 하기 위한 거였다면은 대단히 일리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걸 이해하고 나면 여기 이런 확률적인 게임, 이제 우리가 이런 확률이 개입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게임에서는 최고의 전략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에게 어떤 전략적인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전략을 보통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내시 균형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내시는 되게 잘 아시죠? 그 존 내시,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노벨 경제학상과 그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아벨상을 동시에 받은 사람입니다. 되게 영화의 주인공이면서 실제로 영화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 아벨상을 이제 그 노르웨이에 가서 받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되게 영화 같은 삶을 사셨는데, 근데 아무튼 그 내시 균형 전략의 얘기는 이런 확률적 게임에서는 제일 좋은 전략은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수비를 하는 전략이다라는 거를 이 내시가 발견을 한 거죠. 오늘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이 여기 나왔는데요.
자, 잠깐만 정신을 집중해서 이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게임이에요. 저와 상대가 이제 A와 B라는 카드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둘이 카드를 하나 골라서 내는 거예요. A랑 B 중에 하나를. 그래서 룰은 두 개가 같으면 제가 이기고 다르면 상대가 이기는 되게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건 이제 점수를 뺏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이제 동시에 같은 걸 내면은 제가 저 상대한테 점수를 뺏어오고 둘이 다른 게 나오면 상대가 제 점수를 뺏어가는데 1점을 뺏어갑니다. 근데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요겁니다. 상대는 다른 게 나오면 무조건 1점을 가져가요, 저한테. A, B가 나오든 서로 A, B를 내든 B, A를 내든. 근데 둘이 같은 걸 냈을 때 A로 같은 걸 내면 전 상대한테 1점을 뺏어오는데 B로 같은 걸 내면은 저는 특별히 상대에게 1점을 더 뺏어올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2점을 뺏어올 수 있는. 이 게임은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저한테 유리하죠. 왜냐면 상대는 어쨌든 1점밖에 못 뺏어가는데 저는 A로 같으면 1점 뺏어오고 B로 같아도 1점을 뺏어오는데 B로 같으면 1점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1점을 더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뺏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이 게임은 분명히 저한테 의심의 여지 없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저는 1점을 더 뺏어올 찬스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야, B로 같으면 내가 1점을 더 뺏어올 수 있단 말이지 라는 걸 이제 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게임이 유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유리함을 어떻게 이제 실체화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2점을 내면 1점을 더 뺏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B를 내면 같으면 1점을 더 뺏어올 수 있으니까 B를 계속 낼까요? 네, 그렇죠. 제가 1점 더 뺏어오려고 B를 계속 내면 상대가 바보가 아니면 A를 내면서 계속 저한테 이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뭔가 유리한 점이 주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B를 내가지고 뺏으려고 하면 상대는 A를 내서 공격할 게 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유리함을 실체적으로 이렇게 실체적인 유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A를 60%, B를 40%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33, 33으로 했던 것처럼 A를 60%, 심지어 이건 상대한테 말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A를 60%, B를 40%로 낼 거야. 왜 상관없냐?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A를 선택한다고 하면 기대값이 상대 A 하면은 제가 A 고르면 상대는 지죠. 1점을 뺏기죠. 그러니까 상대는 지랑률이 60%입니다. 이기랑률은 40%. 그 계산해 보면 0.2점을 잃을 것 같아요. 기대값이. 마찬가지로 상대가 B를 선택했을 때 보면 A를 선택하면 자기가 이기죠. 그래서 60%로 이겨요. 근데 40%로는 집니다. 두 개 B가 나와서. 그래서 40%로 2점을 잃어서 우리 기대값이 이 경우에도 0.2점을 잃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제가 A를 60%, B를 40%로 선택하는 순간 A를 선택하던 B를 선택하던 A하고 B를 어떻게 적당히 섞든 무슨 이상한 전략을 쓰든 상관없이 무조건 0.2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요 전략을 수행할 때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실체적 유리함을 그러니까 이 게임의 유리함을 실체적인 유리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전략을 써야 되고 요 전략의 특징은 상대에게 전략적 여지를 주지 않는 전략인 겁니다. 상대가 무슨 전략을 쓰든 상대는 0.2점을 잃게 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되게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B를 40%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 카드인 B를 줬을 때 B를 공격용이 아니라 수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B를 B를 더 많이 내는 전략을 써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B를 가끔 내서 A를 냈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B로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끔씩 2점을 따면서. 그래서 이 게임이 되게 단순한 게임이면서도 시사한 점이 많은데 나한테 유리함이 주어졌을 때 어떤 확률적 게임에서 그 유리함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상당히 직관적이지 않은 답이 얻어집니다. 나의 유리한 카드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수비용으로 써서 상대에게 어떤 전략적인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률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이 확률이 가지고 있는 심오함 이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는 이러한 예시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확률을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1시간 강의 맞죠? 예, 그렇죠. 예, 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오늘날 직면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불확실성이에요. 사실 여기 내용은 이 초등학생분들한테 너무 심오한 내용을 가져왔나 지금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이 액체라는 게 H2O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알고 있으시겠죠? 여러 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액체가 흐르는 거라는 건 사실 현미경으로 잘 살펴보면 이 수많은 H2O 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막 서로 밀고 이렇게 당기는 그 결과가 액체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런 복잡한 이 분자들이 막 서로 부딪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되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복잡한 불확실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신기한데요. 이 에탄올이라는 게 있죠. 에탄올은 알코올, 이제 알코올, 근데 그 지금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C2H6O라는 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에탄올 그런 액체의 흐름은 이 C2H6O라는 분자들 간에 막 상호작용이에요. 그 이거는 왼쪽은 H2O 분자들의 상호작용이고 오른쪽은 C2H6O의 상호작용이니까 서로 막 다르겠죠. 움직이는 게 아무 생긴 것도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이 액체를 보시면 이 액체 지금 기술적인 한계로 이게 사진이지만 이런 투명한 액체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이게 물인지 알코올인지 구별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투명한 액체가 흐르는 걸 보면은 이게 소주인지 물인지 모르잖아요. 이 컵에 담겨 있는 걸 보고.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물은 H2O라는 분자들로 이루어져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애들이고 에탄올은 C2H6O라는 애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건데 서로 완전히 다른, 현미경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액체들일 텐데 우리가 그 흐르는 모습은 되게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에는 수학이 되게 뒤에 담겨 있는데 왜냐면은 이 액체의 흐름을 묘사하는 거는 이 액체를 이루는 분자가 뭐든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방정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럼 액체 중에 올리브 오일은 좀 다르게 흐르지 않나요? 나 올리브 오일하고 물은 구별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올리브 오일이 다른 이유는 이 액체 흐름에 이제 점성이라는 팩터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점성이 비슷한 액체는 똑같은 방정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점성이 비슷한 물과 알코올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흐르고 우리가 눈으로 구별을 하기 힘든 것이죠.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기체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기체가 확산을 할 때 이게 산소 기체가 확산하느냐, 질소 기체가 확산하느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확산하느냐 서로 완전히 다른 분자들이 확산되는 건데 이 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는 똑같이 확산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체의 확산은 또 하나의 수학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볼츠만의 기체수송 방정식이라는 이 방정식을 당연히 오늘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려는 거는 이 분자가 뭐든 상관없이 하나의 수학이 모든 기체의 확산을 다 설명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체수송 방정식이라던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즉 액체의 흐름을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파이프를 설계할 때 아니면 배를 만들 때, 잠수함을 만들 때 등등 액체와 관련된 공학적인 설계를 할 때 이게 기본이 되는 방정식이 바로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입니다. 다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는데 만약에 물의 방정식이 다르고 소금물의 방정식이 다르고 에탄올의 방정식이 다르고 메탄올의 방정식이 다르면 강에서 움직이는 배와 소금물이 있는 바다의 물에서 움직이는 배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액체들이 다 똑같은 방정식으로 설명이 되니까는 우리는 하나의 이 통합된 공학적인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체의 수학도 당연히 하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수학이 복잡한 세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학문이라는 착각은 바로 이 보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우리 수학이 추구하는 것 또는 물리학이 추구하는 거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어떤 수학을
방정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확산인 액체 흐름이나 기체의 확산 같은 거는 우리가 인류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불확실성 같지만 그 복잡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드시 성립해야만 하는 그런 수학을 찾고 그 수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되게 복잡하고 수학적 세계는 되게 단순하고 수학자들이 만든 이상적인 세계 같지만 현실적인 세계에 있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수학적 세계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찾으면 이 보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발전시키고 있는 이 복잡한 수학들이 현실 세계에 계속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수학이 풀려는 게 어떤 특수한 상황 하나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나 볼츠만 방정식처럼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볼츠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기체가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그런 원리를 찾아서 현실 세계에 배를 설계한다던가 파이프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 사용되고 있는 그 보편적 원리 중에 제가 되게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죠. 딥러닝이 뭐냐가 지금 중요하다기보다는 딥러닝의 그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수학적 원리가 대표적으로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계신 어린 분들은 사실 이거 너무 과거의 얘기라서 7년 전 저한테는 엊그제 일 같은데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바둑으로 사람을 이긴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경악했던 이유가 뭔가를 잘 돌이켜보면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그때 관심이 있으시면 되게 놀랐는데 바둑에서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바둑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 게 뭐가 중요하죠? 그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바둑 팬분들이나 바둑 기사분들, 바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겠지만 바둑이라는 게임을 컴퓨터가 이제 사람보다 잘하게 됐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인류의 삶에서.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때 사람들이 놀랐는지. 당연히 그 알고리즘이 바둑만 이기는 게 아닐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 바둑을 이기는데 사용했던 그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은 사실 딥러닝의 알고리즘은 오늘 자율주행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잘 아시는 챗GPT로도 나타나고 이제 이런 그림도 그리죠. 그렇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작아서 잘 나오진 않는데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딥러닝이라는 그 어떤 이제 수학적인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어떤 특수한 하나의 상황, 바둑이라는 그 상황이면 적용되는 알고리즘이었으면은 잘했구나라고 그냥 박수치고 끝날 일이지 온 세계가 경악하고 인류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인류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이유는 거기 사용된 그 알고리즘이 상당한 보편성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똑같은 알고리즘이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상황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보편적 원리가 바로 그 딥러닝의 작동 원리였기 때문인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딥러닝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딥러닝의 본질은 이제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데 거기서 한 게 뭐냐면 자, 요런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요 함수의 이제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함수란 개념을 다들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그래프에서 제일 낮은 점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죠. 여기다. 근데 이제 이걸 컴퓨터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컴퓨터는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무슨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는 딱 시작점을 그냥 아무데나 정합니다. 우리가 정해주죠. 그럼 컴퓨터는 딱 주어진 점을 보면 자기 주변을 둘러봐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컴퓨터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왼쪽으로 가면은 함수 값이 오히려 커지죠. 지금 작아지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작아지죠. 그러면 오른쪽이 작아지네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더 제일 작은 데를 찾아야 되니까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면은 또 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함수 값이 작아질까 보면은 또 여기로 가야 되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 어느새 와 있겠죠, 컴퓨터도.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가 최소값을 찾는 경사하강법이라는 원리인데
실제로 그냥 공이 굴러가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을 놓고 더 낮은 데로 가라고 굴리면 언젠간 가장 낮은 곳에 가 있겠죠. 근데 이 알고리즘의 문제는 이 함수가 이렇게 예쁘게 생기면 괜찮은데 이렇게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출발을 했을 때 과연 계속 내려가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인간은 여기가 제일 작은 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컴퓨터는 일로 못 가죠. 근시안적으로 주변에 제일 작은 데만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하면은 저기로 못 가고 여기에 갇히고요. 예. 근데 실제로 딥러닝이 하는 거는 이거 여기에 그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인간이 최소값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바둑으로 치면은 어느 곳에 나와야 내가 이길 확률이 그러니까 내가 질 확률이 제일 작아지냐 이 문제인데 그 점을 어떻게 찾느냐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에서 최소값을 이제 이걸 딥러닝에서 하는 최소값 찾기를 이제 시각화한 모양인데요. 여기 요 점을 찾겠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시작하든 이런 데 계곡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좀 아까처럼. 이제 이런 문제를 되게 풀기가 힘들어서 인간이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택에 정말 이 되게 디테일한 그 공학적인 설계를 다 걷어내고 아주 간단한 원리만 말씀을 드리면은 선택의 알고리즘의 불확실성을 주입을 한 겁니다. 이제 인간이 불확실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을 주입해서 여기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끔은 올라가기도 해라라는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원래 내려가야 이제 제일 낮은 데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자꾸 이런 데 갇히니까 내려가지만 말고 좀 올라가기도 하고 옆으로도 가고 좀 자유롭게 행동도 해라. 근데 대체적으로는 내려가는데 낮은 확률로는 좀 다른 데도 가봐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딱 가다가 갇혔을 때 올라갈 수도 있게 해줬기 때문에 낮은 확률이지만 결국에는 언젠간 이걸 기어 올라가서 그 올라가는 게 사실 근시안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지만 여기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데 갇히지 않고 이렇게 탈출해서 저기로 갈 수 있게 해준 게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인간이 해낸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거를 알고리즘의 불확실성을 그냥 강제로 주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이해한 확률을 이용해서. 그랬더니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 점을 찾아내더라. 이게 이제 딥러닝이 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여기까지 설명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되게 보편적이죠. 어떤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뭘 최소화할 것인가, 뭘 최대할 것인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특수한 상황이 상관없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이 딥러닝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이제 인류가 어떻게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